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자, 뭐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나눠서 크게 봤었고, 그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조례래네요. 죄송합니다. 조약, 국제법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관습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조리상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자, 일단 기준을 총 5개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 자기 신부 이렇게 외우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평, 자기 신부, 그래서 평등의 원칙, 그 다음 자기 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서부터 오늘 시간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법의 1번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신뢰보호의 원칙. 자, 신뢰보호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을 뒤집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뒤집지 말아라. 약속한 건 지키셔야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이 판례로는 미망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미망인 사건. 자, 우리 그냥 미망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책 여러분 기본서 5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50페이지. 우리 책 5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박스 하나 있죠. 자, 신뢰보호의 원칙 보면 자, 박스가 미망인 보조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한 첫 사례라서, 사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이제 동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공무원의 과부가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의 얘기죠.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서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과부연금을 탈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여인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탈북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통일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동베를린 여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를 했는데 너무 늦게 이주한 나머지 연금 청구권이 실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금을 준다고 해서 지금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목숨 걸고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준다고 하면서 내 신뢰를 보호해 라고 했는데, 이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사건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를 이제 첫 번째로 인정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망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저울로 재는 겁니다. 이건 비례의 원칙에서도 제가 똑같은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여기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지키려고 하는 공익이 뭐냐면 법률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 적합성이란 말은 법률을 적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법률을 적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뢰보다는 지금 해당 시점에 법률을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이 행정청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반면에 사익은 뭐가 있냐면 사익은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국민들이 그 법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지키려고 하는 사익을 다른 말로
신뢰 보호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다. 근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 어떤 정부의 공적 견해 표명을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사익의 영역이고 또 공공기관이나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법률을 적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공익이 있는 거예요. 그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게 돼 있고 과연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가? 요 논제입니다. 사실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 5가지 조건들이 성립되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이 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선행 조치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이 정책 표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신뢰에 기초한 표명,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그 신뢰에 기초한 자,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공적 견해 표명과 신뢰와 이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잘 성립해야 됩니다. 자, 이런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난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선행조치. 선행조치. 조치에 처분이 있어야 되죠. 자, 요 5가지. 자, 보세요. 자, 이주하면 과부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요. 그것을 그 미망인은 신뢰를 했죠. 그 신뢰를 했기 때문에 동베르린에서 서베르린으로 목숨 걸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과 신뢰와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그런데 주지 않겠다. 이미 기간이 지나서 주지 않겠다라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 있을 때 우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조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판례가 제일 많은 건 요거예요. 과연 그것이 공적 견해 표명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자, 공적 견해 표명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행정조직의 이 조직법상 그것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보냐면 상대방이 믿을만 했냐, 믿을만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적 견해 표명이 법에 안 맞는 거야. 아까 우리 복수 테스트 풀 때 위법한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공적 견해 표명은 위법해도 믿을 만한 사항이었으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법해도 가능합니다. 공적 견해 표명으로 가능해요. 근데 단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무효 정도 되는 그러니까 위법한에 항상 여러분 위법하는 것은 정도가 있는 거죠. 위법하다는 것은 항상 취소 아니면 무효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 그랬죠. 위법하다는 건데 무효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사항이라는 건데 그걸 믿었어? 아, 그럼 너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인 건 안 돼. 그래서 위법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무효인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일반론적 견해표명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일반론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뭐의 반대말? 개별적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지? 개별적의 반대말. 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추상적의 반대말이 구체적. 그렇지? 일반적의 반대말이 개별적. 그러면 지금 일반론적 견해표명이라는 것은 대상이 특정하지 않은 견해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그 미망인한테 넘어오시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다 주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금 조건이 되면 뭐 연금 받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공무원 상담 같은 거 한데 한번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나는 그것을 믿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내 신뢰를 보호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나중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견해표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 세 가지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는 말은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는 자, 여기까지는 귀책 사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의로라는 것은 꾸며서 다른 말로 고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기라는 말, 사기로 자, 이런 것들은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데 당신의 과실로 그 정도를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건축주, 건축사 판례를 볼 건데 건축사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인도 포함한다. 요거는 자, 귀책 사유를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번호를 죄송합니다. 여기다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는 것은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 귀책 사유라고 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 무거운 과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인의 과실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신뢰에 기초한 행위가 있잖아요. 신뢰에 기초한 행위가 있으면, 자, 요 세 가지 인과관계가, 요 세 가지. 선행조치, 신뢰, 행위. 요것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을 논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일 때, 자, 기대나 예상을 이유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신뢰보호를 지켜줘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조치에 반한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은 예상, 그럴 것 같은 기대, 예, 이런 걸로는 신뢰보호 원칙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을 보장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 5가지 조건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신뢰보호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우리가 한계라고 해요. 신뢰보호의 한계.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관도 없는 제3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돼요? 그러면 신뢰보호의 원칙, 그 사람의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제3자의 이익 보호를 해줘야 돼요.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자,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뢰를 지키는 것보다 이 법률 적합성이라고 하는 공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해서 이익 형량 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을 하고 나서 중대한 뭐가 있을 때 사정이 변경되었어요. 그때도 신뢰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자, 이럴 때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판례를 제가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책의 기본서를 보면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신뢰보호를 여기는 인정한 거고요. 여기는 불인정한 거를 얘기할게요. 자, 먼저 신뢰보호를 인정하는 판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종교회관 판례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는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 대순진리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 종교회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자, 내가 여기 이 종교회관에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이 땅을 왜 사냐면 여기다 내가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거든. 근데 지금 이 토지가 여러분 아무 땅이나 사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질의 땅을 사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건물 짓겠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종교회관에서 사전에 알아봤죠. 아, 내가 이 땅을 사서 종교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 가능해요. 일단 계약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랬을 때 그래갖고 믿고 땅을 샀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건물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신뢰를 보호하라 라고 소송을 했는데 자, 이거는 신뢰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종교회관 건립 판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니까 자, 그건 이제 판례만 보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옛날엔 보건사회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보사부 장관. 자, 보사부 장관이
비과세. 자, 비과세 견해 표명을 했어요. 자, 견해 표명 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방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방세는 당연히 내가 그것을 과세하겠다, 비과세하겠다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보사부 장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해요. 이게 홍천군 얘기인데, 홍천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홍천구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분류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사 와. 여기 의료 치과가 너무 없어. 여기서 치과를 개설하면 내가 지방세 안 받을게. 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홍천군에다가 이제 의료시설을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갑자기 지방세 폭탄이 떨어진 거야. 홍천군수가 지방세를 딱 부과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믿고 내가 홍천까지 안 내려와도 되는데 홍천까지 내려와서 내가 지금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높아요, 홍천군수가 높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높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방정부는 따르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뢰보호를 해주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자, 이분이 뭔가 잘못을 하셨는데 3년 동안 뭐 면허정지든 뭐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3년 후에 돼서야 면허정지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내가 그걸 신뢰를 했었는데, 그걸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근데 판례상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3년을 중심으로 외우는 거야, 3년. 3년. 자, 요거는 들어가서 판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은 걸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병무청에 병무청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군대 가도 돼요,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군대를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면제인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민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쭉 하고 있었어요. 천막 쳐놓고 그렇게 상담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런 경우도 면제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무청 직원이, 그런 경우라면 면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하고 이 사람 군대를 안 간 거야. 근데 나중에, 왜 나는 분명히 병무청에서 이런 상담을 받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믿는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거는.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병무청의 민원봉사 차원에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아까
아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배웠나요? 없다라고 배웠나요? 여러분들은? 있죠. 법원성은 있습니다. 법원성은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공적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해도 된다라는 표명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민 대다수에게 알린 것뿐이지 일반론적으로 그냥 알린 것뿐이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얘기한 건 아니다. 공적 견해는 맞지. 공적 견해는 맞긴 맞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위헌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건축사의 규책 사유로도 규책 사유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야. 그래서 너의 신뢰는 내가 보여줄 수가 없겠네 라고 또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시기 전에 여러분은 당연히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걸리진 않나? 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혹시 뭐 나이에 맞나? 뭐가 맞나?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이제 나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나이 기준이 안 맞았어. 어떤 사람이. 근데 이런 거는 그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됐어. 합격을 했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시험 공부한 건 뭐며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를 임용한 당신들이 있었는데 그럼 내 신뢰를 보여야 되지 않냐? 라고 지정했더니 이거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 취소일까요? 무효일까요? 너무나 중대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효일 때는 위법해도 인정해요. 위법해도 공적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완전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예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취지로 여기다 같이 쓸게요, 여러분. 입법 예고. 어떠한 법률이 입법될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했는데 예고를 했다는 것은 꼭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고를 했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재량준칙.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재량준칙으로, 자, 이런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6개월에서 3년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6개월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 6개월부터 3년까지 어떤 영업정지를 취할 건지 우리 재량인데 우리가 6개월 정도로 하겠다라는 준칙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행이 쌓여야 그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을 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해서 법규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속적인 오랜 관행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공표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뢰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고 비교 판례인데 똑같이 택시 운전사예요. 그쵸? 택시 운전사인데 자, 1년이 지난 후 1년이 아니죠. 1년 10개월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처분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신뢰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판례가 있습니다. 1년 10개월이 너무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판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이미 자기가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것뿐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위해서 외워야 될 때는 자 3년은 신뢰를 인정해줬고 1년 10개월은 신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우리 책 한번 같이 볼게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자, 빨리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50페이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의 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는 일시 후퇴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법치주의를 일시 후퇴시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일시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적합성을 일시 후퇴시킨다는 거야. 왜? 이게 너무 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해야 하는 게 공익이야. 근데 법대로 하자니 이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야 법이 안정성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 여기서 법치주의는 법률 적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미망인 보조금 사건 아까 우리 읽었던 판례 박스에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바로 밑에 법적 안정성설 있죠. 안정성설. 그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즉,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는 내용적으로 합법률성의 원칙. 이게 합법률성의 원칙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좀 어렵게 하는 거야. 합법률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 즉,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요건, 제목에 밑줄 긋겠습니다. 1번, 선행조치가 있을 것. 자, 이거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적극적인 언동이든 소극적 언동이든 상관없고요. 명시적 언동이든 묵시적 언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해요. 소극적 언동도, 그 다음에 묵시적 언동도 다 포함한다라는 거. 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적법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한다. 이거 중요하다.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한다. 밑줄. 자, 여러분 불펜 꺼내시고 뭐라고 써야 돼? 단 무효 X. 단 무효는 X다. 뭘 생각해야 돼요? 공무원이면 결격사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서 1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1번 보면 첫 번째 줄 후단에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을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첫 번째 줄 후단부터 묵시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부작용과는 달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정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밑줄. 그 다음 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방세 부과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뢰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자, 다음 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견해 표명을 하게 된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공적 견해 표명과 관련한 판례 1번. 보건사회부 장관의 의료취약지 비과세 표명 사건 별표. 이해되시죠? 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유사 판례 말고 비교 판례 한번 볼게요. 비교 판례. 자,
여러분 밑줄 긋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 밑줄 보세요.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 내용.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 숙박시설 지원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효기간이 경과했는데도 특별법을 적용해도 될까요? 라고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어찌어찌 알게 됐어. 이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이죠.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대화를 그 회신을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담당 공무원이 그걸 알려줬어. 좀 빽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지. 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어버린 거야. 그 믿음을 보호해야 될까요? 보호할 필요 없죠. 왜?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 써주세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는 믿었어요 라고 주장을 하려면, 아니, 왜 문화부 장관이 단체장한테 얘기한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고, 그걸 아는 것도 이상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봤어야지,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보장해라, 내 신뢰를 보호해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장, 그거랑 위에 우리가 봤던 판례랑은 결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거 보시고. 넘기겠습니다. 52페이지 조세 관련해서 1번 단순한 과세 누락. 자, 착오로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세금 안 거둘 줄 알았죠? 왜 제 신뢰를 보호하지 않죠? 이런 주장 못 한다는 거야. 왜? 단순한 착오로 인한 거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와서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 자, 4번.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법 제초 10일을 거쳐 6월 말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경우 입법 예고예요. 입법 예고한 경우 신뢰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례가 공적 견해 표명 아닌가요? 가지고 다툴 때는 공적 견해 표명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제 신뢰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신뢰 보호를 보호하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얘기는 신뢰 보호 안 한다는 얘기지. 아시죠?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얘기는 신뢰 보호 안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런 요건이 성립해야 신뢰 보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4번 됐고 5번에는 별표 치십시오. 5번 시험 잘 나온다. 5번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에 청소년 수료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그 테니스장, 정구장 테니스장이에요. 내가 테니스장을 이렇게 설치한 업자야. 업자야. 그런데 여기에 어떤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대단지에 정구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세울 거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 안에 있어. 그래갖고 나 이 동네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샀어.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이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막 준비를 했어. 근데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그 땅에는 테니스장을 못 만들고 뭘 만든대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 사람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여기 분명히 도시계획 여기 보니까 여기 정구장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바뀌었어. 그럼 제 신뢰는 어떡합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계획이 그런 건데, 여러분, 계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매주
거의 계획 세우시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계획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거를 내가 계획 세운 거를 너한테까지 다 얘기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신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난 잘 몰랐는데 너 혼자서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도 별표치시고 이거는 여러분 법원성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성은 있습니다. 법원성은 있으나 자,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도 별표 치시고 이게 이제 병무청 얘기예요.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를 하지 아니한 지금 서면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또 하필이면 이때 이제 민원팀장이 담당 공무원도 아니었고 그냥 총무과 소속 직원이었어요.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네네네 그러실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번도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을 기재한 후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여러분 이게 예시장 관련한 판례인데 여기서 예시장을 지어도 되나요? 물어보니까 저촉사항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은 예시장을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지. 네가 여기서 예시장을 지어도 뭐 그렇게 법에 저촉되진 않아. 근데 이 사람한테 개발 부담금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어봤을 때는 저촉사항 없다고 그래놓고서 인제 와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면 어떡해요? 야, 네가 여기서 예시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의 저촉사항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너한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사업계획 적정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러면 제가 사업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왜 안 받아주세요? 그거는 또 그것대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지금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할지 말지랑 네가 너의 폐기물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랑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너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거기다가 57페이지 2번 판례 비교라고 써주세요. 57페이지 2번 판례 비교. 거기다가 일단 써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공부는 뭐다? 표시다. 특히 1회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시입니다. 내가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 표시가 있어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 지금은 몰라도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57페이지 한번 가볼까? 57페이지 한번 가볼게. 자, 2번 판례 볼게요. 밑에서 2번 판례. 밑에 박스 57페이지. 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 통보를 받아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 판례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52번의 판례는 이겁니다. 52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자, 적정 통보를 했는데 그거는 너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적정 통보를 해놓고서 야, 청소업자가 너무 많어. 그래서 너 못 뽑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청소업자 많으면 왜 폐기물 처리업에 사전 적정 통보 같은 거를 막 왜 해주냐고. 적정 통보를 뭐하러 해주냐고. 그러니까 청소업자 난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다른 어떤 정확한 사유가 없이 단지 청소업자가 많으니까 너는 안 되겠어 라고 할 거면 뭐하러 적정 통보를 해주냐 이거죠. 이거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판례랑 이제 아까 거랑 이어지는 거는 한번 볼게요. 57페이지 밑에. 이때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과 통보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뭐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뭐 등등의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나 청소업자 난립이라는 이유는 너무했다는 거지.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청소업자 난립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국토이용 변경 신청까지는 받아주지는 않을 건데, 그거에 대한 결정 통보는 아닌데 청소업자의 난립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때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53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에서는 디귿번의 맨 밑에. 자, 규칙사의 유무의 판단에서 상대방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 부정행위 동그라미, 고의 동그라미, 중과실 동그라미. 저는 이제 부정행위를 고의에 넓게 포함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또는 크게 두 가지,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규칙 사유가 되는 거고요. 자, 또 상대방이나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1번 별표. 자,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않아 놓고서 얻은 것처럼 사실 은폐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LPG 충전소는 굉장히 위험시설이잖아. 그러면 주변에 동의가 있어야 돼.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LPG 충전소 허가했어. 그랬더니 뭔가 또 띨빵한 공무원은 또 해줬어.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왜 해줘놓고서 또 그러냐. 내 신뢰를 보호해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왜? 너한테 이게 있잖아. 네가 사기를 쳤잖아. 안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보셔야 되냐면 6번 판례 보겠습니다. 6번 판례. 자,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기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볼게요. 자, 거기는 여러분 두 번째 줄만 밑줄을 볼게요.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기책사유로 인정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례는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판례 볼게요. 자, 5번에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공부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거구나라고 충분히 이제 뒤에 것까지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굳이 이걸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판례 별표.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사실은 되게 모범 운전사였어. 모범 운전사였고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영업용 택시를 오래 하면 개인용 택시를 받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용 택시 해가지고 개인용 택시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어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을 좀 한 거예요. 운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업상의 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되게 무사고 운전자였고, 그 다음에 이미 영업용 택시에서 모범 운전수였기 때문에 개인용 택시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여야 될, 이 사람에게 3년이 지난 후에 법률 적합성 때문에 면허 정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이 사람이 믿었던 신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란 시간, 그 다음에 모범 운전사, 또 개인 택시까지 받았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그것은 신뢰보호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2번은. 그런데 비교 판례에서 여러분 또 동그라미 2번 판례 보겠습니다. 택시 운송사 면허사업 취소 사유로 취소가 없다가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 처분은 지금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아까 3년, 이거는 지금 위법하다고 봤어요. 여러분, 위법하다고 본 게 신뢰보호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적법하다고 본 게 신뢰보호를 안 해준 거고,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뜻이죠. 자,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판례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보호의 한계. 자, 여러분 1번에서 현재의 통설은 이익형량설이 통설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의 관련 판례는 2번에만 별표치겠습니다. 2번. 자, 한려해상 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속 채취 허가 처분 후 불허가 처분했어요. 자, 보세요. 토속 채취를 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준 다음에 또 불허가를 했어. 그럼 허가를 해줬을 때 내가 믿었던 신뢰를 부호해라 라고 주장하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 문제 있죠. 환경 문제. 이건 굉장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게 좀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속 채취가 위험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위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신뢰보호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56번에 6번 판례 있죠? 56페이지에 6번 판례. 56페이지 6번 판례. 이것도 우리 엄청나게 자주 한 거예요. 개인택시 면허제도는 그 성격상 요건의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거는 개인택시 사업, 즉 운송사업의 특징 때문이다. 총량을 조절해야 되는 운송사업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지난번 비례 원칙 얘기할 때인가 한번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와서 2번 판례는 우리가 미리 봤고 1번 판례 별표 2개. 가장 중요한 판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 볼게요. 자,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그럼 답은 논이라는 뜻이야. 논. 우리가 전답, 그럼 논밭 이런 뜻. 논밭, 답.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라는 거야.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관리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했으나 당의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담당 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분해 줘야 돼. 담당 공무원은 조직법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담당 공무원은 이 사람은 토지 거래만 잠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적인 공무원이야, 사실은. 일시적인 공무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 거래를 이제 담당하는 일시적인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세금을 부과하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소리냐? 다른 사유로 들어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불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회관에 난리가 났죠. 그러면
제일 무섭죠? 중간고난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의 신뢰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권한 없는, 조직법적으로 권한 없는, 담당 공무원이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권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문맥상 뭐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쵸? 이건 또, 자, 비슷한 얘기죠. 자, 그리고 2번 판례 비교까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로 내려와서, 58페이지로 넘어와서 사정 변경의 밑줄, 그 다음에 하고 사정 변경일 때 신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제3자의 경우에도 신뢰 보호할 수 없다. 제3자효 행정의 경우 무조건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제3자의 이익까지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의 소급표 금지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신뢰보호 원칙으로 설명 가능하죠. 설명 가능한데, 우리가 뒤에서, 바로 뒤에서 행정법의 효력이라는 파트에서 진정소금, 부진정소금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X 치세요. 아니면 나중에 라고 써놓던가. 이건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도 그렇고 비례 원칙도 그렇고 평등의 원칙도 그렇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은 뭡니까?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 전반에 흐르는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배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평등의 원칙은 봤죠? 우리 평등의 원칙은 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64페이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있죠? 거기서부터 잠깐 끊었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